남북의 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자, 그러면 남북의 썰 뭐를 다루느냐? 올해도 한반도 정세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한반도 정세를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고요. 또 다른 한 주는 우리 남북의 썰로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 지난해처럼 북한의 이모저모 일상에 대해서 좀 또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요, 우리 북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중 관계 이렇게 한반도 정세하면 왠지 좀 어렵다, 조금 뭔 얘기인지 너무 전문적인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가능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눈높이에 조금 맞춰보도록, 그래서 쉽고 요런 얘기구만 요런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또 오늘 또 한번 뚜벅뚜벅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건강하시고요. 네, 올 한 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 박사님, 며칠 전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전원회의가 이제 북한 한 해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걸 쭉 또 그 방침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올해 한 해를 조금 우리가 관망하는 의미로 전원회의 얘기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던가 한반도 정세, 북미 관계라던가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은 한국, 우리를 가리켜서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다. 그리고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하겠다. 또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핵무력 관련해서는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다.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이판사판이면 막말로 해서 먼저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먼저 우리 최 박사님 보시기에 이번 전원회의 우리가 이거는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전원회의 결정문 보도가 과거 전원회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전원회의 내용이 북한 내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고, 그렇죠. 네. 대외 관계라든가 남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짧게 다루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 대외 관계 비중이 좀 크고요. 특히 대남 관련해서 적대감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됐다라는 점에서는 형식적인 측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은 아직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있다.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대외 전략의 기조,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를 낳느냐면, 과거에는 북한이 지금처럼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고 난 다음에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해서 좀 더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국제 정세를 인식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을 빌자면 신냉전이다, 다극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면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하더라도 견딜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작년에 이미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활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 어떤 군사적인 긴장 국면이라는 것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제일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말씀이고,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뒤에 더 여쭤보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또 궁금해합니다. 김주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로 지금 보이는데, 작년에 이제 정말 예상치 않게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에 또 등장했어요. 특히 초대형 방사포, 그 현장에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이랑 갔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특정한 무기 체계를 보여주는 곳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무기 체계들의 특성을 보면 김정은 시기에 김정은이 자기의 성과로 과시할 수 있을 만한 무기 체계들을 과시할 때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 세대들에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무기들을 만들어내갖고 그 너희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걸 과시하는 목적이 아닐까라고 막연히 짐작을 할 뿐이고요. 실제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후계 구도까지 그렇죠.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보는 분들도 분들도 있는데 있더라고요. 약간 과잉 해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30대 중후반이라 젊은 편이기도 해서 그리고 이제 북한이 흔히 우리보다도 더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아무리 백두혈통이다 해도 여성이 과연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들도 갖고 계신데 그 의문은 올해 내내 아마 또 우리가 던져야 될 것 같고 또 최 박사님이 좀 더 잘 관찰하셔서 앞으로 한동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회의도 전원회의인데 또 그 기간에 12월 31일 또 1월 1일에 세 발 한 발 SRBM이라고 우리 군은 설명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는 600mm급의 초대형 방사포를 쏜 거다. 이렇게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남조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고 특히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앞에 이제 제2의 사명은 방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또 했거든요. 그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물론 이제 화성 15형이니 17형이니 뭐 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신경은 쓰이지만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거는 이른바 장사정포와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지금 보이는데 이렇게 초대형 방사포를 갖고 전술핵을 탑재를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우리한테 협박이지 않습니까? 의도를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는 작년부터 북한의 그 핵 독트린이라는 게 네. 굉장히 공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렇죠. 네.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죠. 실제로 핵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도 하고 김정은 담화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작년 9월 8일 날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해서 그걸 거의 공식 법으로 만들어서 자의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5가지 사용 조건 이렇게 근데 공개도 그 했고.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맞아요. 사실은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로 들리는 것이어서 그냥 두렵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다른 핵무기를 보유했던 국가들, 근데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을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파키스탄이 정확히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98년에 핵실험하고 난 이후에. 예. 근데 파키스탄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파키스탄이 이제 그 상당히 인도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합 국력에서도 그렇고 재래식 전력에서도 그렇고 뒤지죠. 인도에서 뒤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역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강한 무기가 핵무기이기 때문에 비대칭 핵무기의 전력으로서 사용 문턱을 훨씬 낮춰서 너네가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하든 핵무기로 공격을 하든 나는 핵무기로 반격하겠다라는 네. 독트린을 만든 게 파키스탄이었었거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북한이랑 굉장히 흡사하네요. 북한도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걸 과시하고 싶은 어떤 자신감 같은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핵무기를 빼면 종합 국력에 있어서도 재래식 국력에 있어서도 뒤질 뿐만이 아니라 역전이 불가능하다. 상대가 안 그렇다면 되죠. 사용할 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냐라는 차원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술핵 사실 이제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3월부터 나와서 1년 내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형 경량화할 거다, 전술핵을 실험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전술핵이 어떤 건지 잠시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전략핵, 전술핵을 구분하는 기준, 러프한 기준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더 길고 핵탄두 같은 경우에는 폭발력이 더 크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멀리 나가고 더 강력한 거를 전략핵, 그보다 더 작은 걸 전술핵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혹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군사용,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는 걸 대부분 전술핵, 그리고 혹은 도시를 공격하는 위력이 큰 무기들을 네. 전략핵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분은 강대국 중심의 구분이에요. 근데 한반도처럼 이렇게 좁은 국토에서는 군사용 목표와 그리고 도시용 목표라는 게 크게 구분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핵무기 사용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전력과 전술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기 체계가 많이 발달을 해서 미사일은 크지만 작은 걸 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미사일은 작지만 위력이 큰 걸 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력과 사거리로 구분하거나 혹은 목표로 구분하는 것들이 점점 무의미해져서 실제로 미국 공식 문서에서는 전술핵이라는 표현보다는 저위력 핵무기라고 저위력 핵무기.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술핵은 저위력 핵무기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그 파괴력 규모와 관련해서는 차이는 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조금 규모는 조금 작은 거다. 일단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저위력 핵무기라는 표현이 위험한 것은 저위력이기 때문에 약하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름부터 약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고 아하. 실제로는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재래식 무기하고는 비교할 바 없이 강력한 게 또 핵무기이고 핵무기는 또 그냥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핵무기를 실제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전쟁에서 그거를 쓰는 것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전술핵 혹은 전략핵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타당한가는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궁금증이 이런 건데 사실 북한이 설마 진짜 저렇게 해도 쓰겠어?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고, 야 북한은 저건 진짜 쓰고도 남을 놈들이야. 뭐 이런 또 걱정도 있는데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상대방에게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핵무기를 사용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상대방이 신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공포심이 들어야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정말 사용할 것처럼 위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용할 것처럼 위협을 하려면 사실은 거의 쓰기 직전까지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안보 딜레마가 심해지는 안전해지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위협하고 좀 더 많이 정말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최 박사님이라고 해서 김정은이 그거를 진짜 쓴다 안 쓴다라고 단언은 못 하는데 자꾸 그런 분위기 국면이 조성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직전에 90% 이상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전쟁 안 난다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하고 우크라이나를 분쟁 상태로 만들어놔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따졌을 때는 사실은 침공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렇지만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은 사실은 오판에 의해서 날 수도 있고 혹은 그 순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정책 결정자들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이런 거죠. 전원에 약간 이제 쭉 좀 정리를 해주셨고 특히 이 전술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어쨌든 2023년 작년도 그랬고 2023년을 지금 우리 최 박사님 연장선상에서 지금 더 보면은 하노이 대참사 이후에 어떤 연장선에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 뭐 러시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신냉전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보면서 2023년도 지금 작년처럼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사실 북한의 대외 전략, 대남 전략 기조는 2019년 말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앞으로 가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를 생각해 보면 하노이 회담이 2019년 2월 말에 있었고 그해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에서 김정은이 처음으로 시정연설이라는 걸 합니다. 이때 김정은이 한 이야기가 거의 지금 대외 전략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의 싸움은 장기전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제재 해제 따위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연말까지 시한을 설정하고 했었지만 그렇죠. 연말까지 미국이 제대로 된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해 말에 이제 7기 5차 전원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른바 정면 돌파전이라는 걸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양면 전략인데요. 하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핵과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과 미국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높아진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뒤로 계속 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는 미국 중 사이가 나쁘고 미국 러시아 사이가 나쁘니까 중국이 도와주고 러시아가 도와주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뭐 유엔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하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 돼. 사실 그 기통 이후에 안 된다고 하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그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변했어요. 그 이전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대북 제재에 찬성을 했었는데 2020년, 2021년 넘어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미국의 군사적인 공세가 그렇죠.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재에 찬성해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도 해소돼야 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023년에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국면이 계속되는 게 자기들이 충분히 이 안에서 뭔가 활로를 찾을 수 있고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기존의 기조가 2023년에도 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맥락에서 지금부터는 올해 특히 상반기를 조금 우리가 좁혀가지고 보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요거를 이제 조금 박사님한테 전망을 여쭤보고 싶은데, 1월 8일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생일입니다. 지금 물론 뭐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1월 8일 생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확인한 적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1984년 1월 8일에 태어난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8일은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건군절, 그러니까 이제 북한 군을 처음으로 뭐 만든 날이다. 이게 이제 1948년입니다. 그리고 2월 16일은 뭐 김정일 위원장의 이른바 광명성절 생일이고요. 그리고 3월은 조금 뭐 북한 내부에 큰 행사는 없습니다만 4월로 넘어가면 김일성 주석 생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 태양절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북한은 특히 이른바 꺾어지는 해, 정주년, 그러니까 5년과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를 되게 중시하는데, 다행이랄까요? 이 생일에 관련해서는 이 정주년이 올해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건군절이 75주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북한을 다뤘던 본 경험으로 보면 뭐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요 또 북한이 지난달부터 평양 그 미림 공군 비행장에서 열병식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열병식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열병식은 주로 이제 군사와 관련된 그렇죠. 계기에,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계기에 열병식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 계기들을 따져 보면 금방 이제 건군절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그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2023년을 규정하면서 북한은 6.25 전쟁을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네. 조국해방 전쟁 승전 75주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7월 27일인 거고요. 일당백 구호 제시 6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1963년에 김정일이 그 전방에 있는 대덕산이라는 곳에 가서 일당백이라는 구호를 제시한 건데 그게 2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6일 혹은 말씀 주신 2월 8일 이런 계기들이 만약에 열병식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군사 도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에 보여온 그 알러지적인 반응들을 그렇죠. 고려해 보면 연합훈련을 할 때 북한이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분명한 것 같고 수위의 문제이지 분명히 반응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북한이 연합훈련할 때 했던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좀 자제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미사일을 쏘고 했기 때문에 연합훈련 실시되는 시점이 또 2말 3초쯤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3월 넘어가는 기간 중에 뭔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된 계기들이 생기는 것 같은 게 좀 우려스러운 점이죠. 자, 여기서 좀 직설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그냥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만에 하나라도 뭔가 북한에 뭔가가 날라오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게 좀 분명히 보이는데, 좀 국지전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좀 조심스럽지만 있거든요. 우리 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죠. 네. 그게 이제 합참 의장이나 혹은 국방부 장관이나 정도는 어차피 이제 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경한 발언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좀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평화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더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그런 사례들에 대한 거고, 뭐 최 박사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알겠는데 국지전 가능성이 사실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는 좀 걱정을 하시죠.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이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꽤 네. 남쪽으로 왔다 가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도발의 어떤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또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와 함께 지금 우리 뭐 북한의 그 노동당 전원회의부터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조금 걱정스러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지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이런 상황까지 짚어봤는데, 저도 좀 궁금하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일반인들, 그냥 뭐 한반도 문제니 북한 문제니 그렇게 잘 깊이 모르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갖고서 제가 이제 여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어? 아니, 우리랑 잘 사이좋게 지내고 경제 협력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좋고 북한도 좋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데, 근데 저렇게 자꾸 뭐 미사일 만든다 그러고 핵실험 하겠다 그러고 뭐 우리랑 싸우려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북한이 저렇게 군사력을 키우는 건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먼저는 이제 북한이 군사력을 키우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한미가 자기네를 위협을 해서 우리는 그게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용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위적 국방력을 키우는 거다. 뭐 이런 설명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언젠가는 협상을 해서 뭐 국교 정상화라던가 외교 관계 정상화하고 뭔가 경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보의 위협도 북한 입장에서 좀 없애고, 이게 결국은 미국과 협상을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이고 그거는 순진한 생각들이고 저 북한이 결국은 우리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니까.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에는 이제 탈냉전 이후에 훨씬 더 탄력이 붙은 그렇죠. 셈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되돌아가지만 80년대 말 90년대 초 국제관계 상황으로 가보면 그때 이제 그 동구 사회주의권이 대거 붕괴하고 그리고 한 소수교가 이루어지고 한 중수교가 이루어지고 할 때 북한이 그 했던 담화들이 있습니다. 소련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난을 하고 달러로 사고 파는 무슨 국제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우방이었던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하고 나중에 무너져 버리고 중국도 한국과 수교를 했는데 북한은 북일 수교 안 됐고 북미 수교 안 됐죠. 북미 수교, 북일 수교가 되려면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남북은 기본적으로 뭐 이야기가 더 올라가지만 서로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태어난 정권들이잖아요. 이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그 상대방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그 특성은 남에도 있고 북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북이 탈냉전 초기에 가졌던 피포의 의식, 이른바 나만 혼자 고립돼 있고 모두가 나를 적대시한다라는 고립의식이 본격적인 핵무장으로 가는 첫 번째 단초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1차 회기를 넘겨가면서 핵무기의 유용성을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충분히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되는구나 라는 거였어. 사실 1차 핵 협상은 북한이 거의 이긴 게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좀 더 핵무기 개발로 가속화를 밟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목적들이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북이 했다라고 단일한 목적이 아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그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남북 간의 어떤 고유의 특성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북한의 어떤 세력 관계에서 자기들이 고립돼 있는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북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향후에 또 세력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북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사님 설명은 알아듣겠는데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국력 비교 말도 안 된다. 뭐 아까 이제 박사님도 설명해 주셨고, 뭐 우리가 핵과 미사일은 조금 걱정스럽지만 뭐 재래식 전력 우리가 대한민국만으로도 북한보다 우위에 있고 거기다가 한미 연합군이 있으면 압도적이다. 요건 알겠는데, 근데 자꾸 뭐 미사일을 더 만들고 아까 이제 초대형 방사포 얘기도 했습니다만 핵실험을 할 것처럼 굴고 전술핵도 더 만든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저거 저러다가 진짜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처럼 저건 뭐 진짜 무력으로라도 적화 통일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글쎄 뭐 그게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북한이 이제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항들을 조금 수정하기도 했었고요. 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남북 간의 국력 격차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언제든지 적화 통일시킬 수 있고 그리고 경제력과 무관하게 정치력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식의 논리는 여전히 북한의 어떤 당 규약이라든가 하는 곳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 저는 완전히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탈냉전 이후에 북한의 대남 전략의 기조는 사실은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남북이 두 개의 코리아로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활로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기조였어요. 그 얘기는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뭐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뭐 통일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남한과 국력차가 워낙 커지니까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생존이 더 급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90년대 말에 그 북한의 경제 위기가 한참 심각했을 때는 북한의 대남 비난 담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한이 우리를 흡수 통일하려고 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진 공포심이었던 그러네요. 거죠. 예. 이건 국력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계속 성장하는 남한이 더구나 통일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이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것이 이제 핵무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고 그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억지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블러핑인지 아니면 정말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지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을 우리가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땐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은 물론 뭐 평화와 통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범위를 좁혀보면 안보 관련해서 좁혀보면 결국은 북한 비핵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우리 최 박사님 어떻게 좀 보실까요? 사실 뭐 금방 하신 말씀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평화하고 비핵화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북한에 핵이 있는 이상 지금의 그 국제관계 구도하고 남북관계 상황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먼저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익은 북한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널리 그렇죠? 퍼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사실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가지고 우리하고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을 상대해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은 잃을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엄청 많죠. 우리는 평화가 상실됐을 경우에 자그마한 분쟁이라도 났을 경우에 우리가 이뤄야 될 거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m짜리 북한 무인기 몇 대가 날라와서 인천공항이 며칠 동안 운행을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게임은 우리하고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피해를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무슨 재벌 기업의 오너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에서 생기는 어떤 안보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이익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잃느냐의 문제가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평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반도에 좀 더 안정적인 평화 질서가 만들어져야
궁극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핵을 폐기시킨다라고 하면 미국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 핵 폐기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버리고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관점에서 북한 핵 폐기는 핵을 폐기시키고 난 이후에 북한이 다시 핵을 만들 결심을 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핵. 그렇죠. 핵이. 그러니까 예. 북한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믿기도 어렵지만 다시 안 만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다시 안 만들려면 사실은 평화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 질서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게 사실은 비핵화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가 지난해 바뀌었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이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런 표현이 떠올랐는데 선군 후대 또 선중 후북, 그러니까 군사력을 좀 더 앞세우고 대화는 조금 뒤로 미룬다. 그리고 중국을 먼저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북한은 조금 뒤로 미룬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인가요? 얼마 전에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331조 한 4천억 원 규모의 국방비를 쓰겠다라고 이제 군이 밝혔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야, 그 정도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무기도 사고 전력도 강화하고 이러면은 거기에다가 우리 한미동맹도 강화를 하니까 미국이 확장 억제 제대로 해준다고 하면 뭐 북한 우리가 크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전면전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지만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 발생하거나 혹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가지고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2, 3개월 지속된다라는 국면에서 사실은 한국이 견디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경제 위기가 있는 국면에 혹은 한국이 북한과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힘든 국면에서 어떤 정치 군사적인 위기가 겹쳐져서 이른바 복합 위기로 발전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LA나 뉴욕을 포기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주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프랑스가 핵 개발을 할 때 미국이 뉴욕을 포기하면서 파리를 지켜주겠느냐라는 논리로 프랑스는 사실 핵 개발로 간 거거든요. 독자적으로 또 개발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력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 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수만 명의 미군이 있고 수십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서울에 그리고 대한민국 도처에 있는데 그들의 생명이 잃었을 때 미국은 거의 그들이 인계차선이 돼서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어떤 확장 억제 보증이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나토처럼 자동 개입 조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개입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뭐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와 한국의 어떤 국제사회와 넓게 연관되어 있는 한국의 어떤 대외 관계의 특성 이런 것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국방비를 뭐 몇백억을 쏘고 미국이 뭐 확장 억제, 뭐 폭격기니 전폭기니 뭐 핵 항공모함이니 뭐 핵 잠수함 이런 거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조금 충분하지 않다.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그러면 안전해질 거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독자적인 핵무장 말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만약에 분은?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네. 핵무기로 상대방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면 핵전쟁의 가능성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둘 다 핵 보유국입니다. 네. 근데 재래식 분쟁이 줄지 않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전면 전쟁은 안 하지만 전면 전쟁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작은 분쟁을 더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딜레마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간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핵무기 보유와 무관하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남북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평화라는 공통의 이제 가치 뭐 이거를 조금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 또 요것도 조금 짚어봐야 됩니다. 이게 선중 후북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일에 신년사를 보면 북한 관련해서 포함해서 안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어도 지금은 북한이랑 뭔가 대화할 뜻이 없다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요거 한 가지는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굉장히 호흡을 지금 잘 맞추고 있습니다. 뭐 자유와 연대를 내세우면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중국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한미 동맹을 조금 강화하는 이런 모양새를 지금 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라는 시각도 있고, 또 반면에 한편에서는 뭐 특히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젊은 층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반감도 굉장히 강하고, 뭐 그게 뭐 딱 젊은 층만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중국이 또 우리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 밉상스럽게 굽니다. 우리 문화를 자기네 거라고 막 우기기도 하고, 또 한한령을 여전히 좀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사드 때 그런 경제 보복은 뭐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이 결국은 패권국 지위를 놓고 다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국이 결국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한미동맹 몇십 년을 계속해온 동맹이고, 미국은 우리한테 그래도 신뢰가 있는 나라인데 미국과 더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나름의 일리가 있거든요. 요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미중 경쟁을 패권 경쟁이라고까지 불러야 되는지 항상 고민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국제 질서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큰 갈등의 주축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우스운 질문이지만 미국이 이길 거냐, 중국이 이길 거냐를 그렇죠. 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는 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무슨 지금 전면적으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국제 질서 안에서 룰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싸우고도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국력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서 한쪽이 이제 나는 저쪽을 못 이길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한 세대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 30년 이상 어떤 국면에서는 미국이, 어떤 국면에서는 중국이 이기고 지고 하면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야 결국에는 힘의 우위가 판단이 나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그 사이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기들의 활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했었잖아요. OECD 국가들 중에 절반 이상이 참여를 하고 했다고 미국은 주장을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절반이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우방이었던 사우디의 입장이 굉장히 이상하고, 심지어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이스라엘도 입장을 유보했어요. 인도 같은 나라는 이른바 대중국 그 견제에 있어서 핵심이 된 쿼드의 핵심 국가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러시아 기름을 사자라는 입장으로 바꾸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합 집산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따라서 그 국가들 간의 이합 집산은 또 달라질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과거 냉전처럼 확 갈라서 생각하기보다는 이슈별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크게 보면 평화, 조금 작은 범위로 보면 이제 북한 비핵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드리는 질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군 후대, 군사력 강화가 먼저다, 그리고 선중 후북, 요렇게 지금 정부가 입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거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대북 정책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였거든요. 뭐 막말로 해가지고 북한이 손 들고 나올 때까지 우리 기다리겠다 이거였는데, 근데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 키웠단 말입니다. 개발한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전략이 과연 북한을 압박을 하고 북한을 어떻게든 몰아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이게 그렇게 가기보다 오히려 북한이 더 무기를 만들고 핵실험을 하고
이런 시간과 명분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뭐 지금의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 딱히 그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내가 참아서 결국에는 저쪽이 생각을 바꿀 때까지 전략적으로 참겠다라는 네. 이야기잖아요. 그러려면 상대방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괴로워서 그 상황의 지속성을 참지 못하고 입장을 바꾸는 걸 내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북한이 그렇게 힘드냐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지금 미중 경쟁이 한동안 지속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뭐 박사님은 한 세대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 동안에 북한은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면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북한이 또 미중 그런 대결 구도 속에서 나름 전략적으로 중국한테 도움이 된다 보는 거고. 그렇죠. 이미 유엔 차원에서 추가 대북 제재는 어렵다라는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대북 제재는 중국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담보하기 어영부영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예. 그럼 북한처럼 굉장히 조그만 경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중국처럼 큰 경제를 가진 국가 옆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해야 되지만 외교적으로도 만약에 압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국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도 어떤 전략적인 고민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박사님이 좀 그냥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요거 갖고는 안 됩니다라는 지금 그런 뜻으로 살짝 읽히기도 하는데, 자 오늘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냥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만 드리고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또 안타깝고 좀 살짝 걱정되는 게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발언이 수위가 조금 높아지고 좀 다르게 보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은 뭐 동생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지난해 내내 우리를 협박을 했습니다. 툭하면 또 미사일도 많이 쐈고요. 지난해 뭐 최다를 쐈으니까. 자, 그런 상황이다 보면 우리도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혹시라도 약간 유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맥락은 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일전 불사의 결기를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는 북한이 무인기 한 대를 보내면 우리는 2대, 3대를 보내라, 이런 얘기도 했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한편으로는 뭐 아주 우리 지도자 대통령이 아주 강단이 있고 뭐 약간 좀 의지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이제 2017년에 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갖고 있는 핵 단추가 더 크다라고 해서 한동안 또 말폭탄을 막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지기도 했는데, 자,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서로 막 험악한 말을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상대방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억지 효과도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게 상대방을 좀 더 자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살짝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일단 2017년에 김정은하고 트럼프 사이에 오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조금 많이 심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서로의 말폭탄 주고받기가 상황을 바꾼 게 있었냐, 서로 간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상황을 바꾼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됐었고, 그리고 뭐 정치인은 결국에는 메시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메시지가 들어갈 여지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강경하게 발언을 하면 중간 간부들이나 하부에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런 측면은 우리도 미국도 다 존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하는 발언은 사실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지를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의 지도자라든가 군부 수장은 충분히 본인이 맡은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배드캅, 굿캅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렇지만
최고 지도자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언제든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어딘가에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요 남북의 썰 올해부터는 조금 개편을 해서 한 주는 우리 최용환 박사님처럼 전문가를 모셔서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최 박사님은 1년 내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북한을 아주 깊이 들여다봐 주실 거고, 그리고 다음 한 주는 남북의 썰로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 북한의 일상을 또 요모조모를 살펴보겠고, 그리고 그 다음 한 주는 한반도 정세를 약간 북미 관계라던가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라던가 뭐 미중 관계 같은 이런 외교의 시각에서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요 앞으로도 평범한 우리 시민들, 또 평범한 청장년 어르신들, 그리고 여성들, 이런 시각에서 우리 전문가분한테 한반도 문제, 북한 어떻게 조금 봐야 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오늘 첫 시간이신데 조금 살짝 긴장하신 모습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편안한 사랑방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